네. 저는 뭐 지금 시퍼플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에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시퍼플 오픈 소스 스터디라는 이제 페이스북 그룹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관리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깃허브 계정 나와 있고 지금은 알체라라는 회사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왼쪽 아래 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뭐 저자만 밝히면 여러분이 이걸로도 돈을 벌어도 딱히 뭐라고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돈을 버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벌어서 저도 커피 하나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고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뭐 관련된 문서로는 이제 비아네 스트로스롭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컨셉트 더 퓨처 오브 제너럴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뒤에 이모지 붙였죠. 약간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시펄플 코어 가이드 템플릿 파트인데 저희 그 시펄플 코리아 운영진들이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템플릿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비 레퍼런스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업로드가 좀 돼서 예제 코드도 좀 들어갔고 설명도 제가 볼 때 꽤 충실하게 된 것 같아요. 영어라는 점만 빼면은 뭐 12비 레퍼런스 다 쓰시죠? 나 검색 안 한다. MSDN만 간다. 혹시 있으신가요? MSDN만 간다? 오케이, 네. 다들 고루고루 보시는군요. 관련된 동영상으로는 좀 최근 것들만 골랐는데 12비컨에서 이제 앤드류 서턴이라고 지금 이 컨셉트 관련해서 컨트리뷰션 지분이 되게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카데믹한 파트에서 지분이 높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같은 그 12비컨 2018년 발표에서 아서 오드웨이어라는 분이 컨셉트 SC 스포크라고 이제 뭐 컨셉트 문법 관련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하신 분이에요. 사실 제가 CPP 랭 슬랙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맨날 문법이 뭐 어떻게 했네 코드가 홀업을 하네 아주 블레임 많이 먹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만큼 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적도 하고 뭐 예전 2018년 전에 있는 CPP콘에서도 템플릿 관련 발표를 하신 분이라서 저도 되게 경청하면서 듣고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냥 업무상에 공부한다라는 핑계로 컨셉이 이제 좀 컴파일러들이 잘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동영상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참고 자료로는 이제 뭐 제가 이것저것 되게 사이드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프로그래밍 랭귀지스라는 책을 또 참고를 했습니다. 국내 번역에 있는 책이고 아마 뭐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일단 그 학과 전공 서적용으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비아네 스트로슨 선생님이 쓰시고 이제 에이콘에서 한국어판으로 내놓은 이제 프로그래밍 프린시플 앤 프랙티스 유징 C++ 세컨드 에디션을 좀 참고했고 전부 다는 아니고요.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4부 22장의 프로그래밍의 이상과 역사라는 파트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 가시면 책 아마 한 권쯤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라던가 그 발표 준비할 때 항상 많이 참고하는 책인데 객체지향 입문이라고 이제 맨 위에 보시면은 저 프로그래밍 랭귀지스 책 쓴 사람과 똑같죠 저자가. 그래서 앨런 비 터커라는 사람이 쓰고 그다음에 여인춘이라는 분이 옮기고 절반된 책입니다. 정보문화사에서 내놓은 책으로 객체지향 입문을 저는 참고를 많이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제 아마도 유일한 시프블 레이티스트 사용자일 것 같아요. 레이티스트라고 하면은 사실 좀 기준은 다르겠지만 맨날 이제 뭐 버전 컴파일러 버전 막 이제 몰래 높여놓고 이제 플래그 바꿔놓고 그런 이제 사악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제 문법도 막 이제 다들 막 컨스탄트 이터레이터 어쩌고저쩌고 할 때 혼자 오토 박아놓고 이제 사악한 사람이 같은 팀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피곤해지는 사람이죠. 근데 확실히 좀 친숙하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좀 익숙한 기능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쉽게 좀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주관적으로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걸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이제 뇌피셜이라는 게 있죠. 네. ISO, CPP 이런 데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옆집에 있는 개발자가 뭐라고 설명하더라. 카더라 통신. 이 부분 오늘 발표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저랑 찬호님이 이제 그 CPP 20 책을 좀 정리를 하려는 프로젝트 모던 CPP 넥스트 프로젝트에서 이제 쓰려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뭐 나중에 발표 들으시고 그룹의 피드백 아니면 뭐 나중에 동영상도 올리게 되면 거기다 피드백 달아주시면은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면 좋은지 또 어떤 내용을 더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 달아주시면 되게 감사하고요. 뭐 깃허브 저장소에도 이제 좀 더 텍스트 형태로 잘 정리된 글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 화살표가 안 먹죠? 네,
네, 오늘 다루지 않을 것들은 이제 뭔가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투표하실 때 발표들 그 난이도 점수 보셨나요? 유일한 1점짜리가 이 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시간 때 힘든 감 여러분이 잠드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걸 했고요. 버추얼을 사용 컴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네, 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템플릿 관련 트릭이나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스피나이라고 스페셜라이제이션 페일리어 is not an error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모른다고 할 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프플 책을 이제 한 권 이상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해봤다. 뭐 학부생 2학년 정도 기준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 2학년 분들께서 요즘 시프플 책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일단 크게 문제 없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다룰 것들은 이제 패러다임 레벨에서 좀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컨셉트라는 이 템플릿 관련된 기능이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래서 버추어가는 어떤 어프로치 차이점을 보이는가, 그다음에 코드도 좀 간단하게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쓴 코드 중에 하나가 파라미터랑 리턴 파트 작성하는 코드죠. 아마 메인에도 당장 인트 리턴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만 넣었고요. 정리도 가능하다면 뭐 컨셉트 관련 이거 외에도 뭐 모던 C++ 관련해서 Q&A를 할 수 있으면 좀 할 생각입니다. 먼저 좀 쉬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갑자기 왜 패러다임 얘기냐라고 하면은 사실 버추얼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C++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관련해서 거의 되게 상징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타입을 어떻게 상속하고 확장하는지를 제어하는 키워드고, 그리고 그 상속과 확장에서 발생하는 클래스 하이어키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버추얼의 좀 디테일한 내부 구현, 컴파일러가 어떤 코드를 만드는가, 뭐 그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되게 핵심 파트 중에 하나죠. 컨셉도 이제 다른 패러다임 쪽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네릭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에 사용하는 타입을 이제 어설션한다, 단정한다라고 이제 비아네 스트로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둘을 제가 오늘 발표해서 비교한다는 건 C++에서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랑 그다음에 제네릭 프로그램을 비교한다는 것과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얘기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볼드로 타입을 전부 다 적어놨죠. 타입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타입이란 거는 이제 언어에서 값을 표현하고 의미를 좀 전달하는데 되게 핵심적인 코드 네,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코드 보시면은 다 생각을 다르게 하실 거예요 아마. 메모리를 이렇게 해석하네. 첫 번째 32비트에는 뭐 소스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네. 그냥 파이널 붙은 거 봐서는 이건 상속할 수 없는 타입이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겠죠. 타입만 이 짧은 코드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이걸 작성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가를 약간 간파할 수 있다, 또 이제 직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은 멀티 패러다임 언어라고 설명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패러다임에 따라서 타입을 좀 다르게 사용한다인데, 사실 저희는 프로그래밍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이제 잔꾀를 총동원해서 개발을 하죠. 그냥 멀티 패러다임 쓴다는 얘기는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아카데믹한 설명이 아닌가. 패러다임에 따라서 타입을 어떻게 쓰는가를 잠깐 좀 짧게 비교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먼저 개체지향 쪽에서는 데이터 연산을 이제 좀 조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네릭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다가 타입을 인자로 제공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어떤 도메인과 사상을 좀 뭐 리니어 트랜스폼 같은 선형대 수학 같으면 이제 어떤 행렬에서 벡터로 바꿀 때 어떤 식으로 곱한다,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타입을 사용하게 되고요. 관련된 용어들 좀 엄밀하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타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값과 연산을 묶어놓은 겁니다. 뭐 저희 인티저 같은 것만 해도 덧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연산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아키텍처에 따라 좀 다르겠으면 32비트 혹은 62비트로 이제 0에서 그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까지의 값의 집합 이렇게 가지고 있죠. 기계 레벨을 생각하면 사실 모든 건 다 그냥 비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값이라는 거는 그냥 비트를 한 시퀀스로 그냥 적어놓은 것뿐이고, 연산이란 것도 그냥 이제 CPU 인스트럭션 혹은 요즘은 GPGPU도 하니까 이제 어쨌든 프로세서가 실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타입은 이제 언어 레벨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걸 읽고 컴파일러가 바꿔줄 때
혹은 뭐 인터프리터일 수도 있죠. 뭐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 타입을 어떻게 데코레이터로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상속으로 쓴다라든지. 그래서 제가 아까 타입은 언어에서 값을 표현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한 겁니다. 기침이 좀 자꾸 나오네요. 타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에서 어떤 타입이 있을 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값이랑 연산들의 관계를 좀 정의하는 걸 타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이 좀 별로죠. 이제 그냥 좋은 프로그램 언어의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이 잘못 작성되는 걸 좀 막는 거라던가 그다음에 좀 추상화 그다음에 오류를 빠르게 발견하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을 예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령 이제 인티저 포인터인데 더블 포인터로 접근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막아준다 혹은 뭐 경고 내지는 오류로 차단해준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추상화라는 건 저희가 아까 TCP 수도 헤더를 보셨잖아요. TCP 프로토콜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타입만 보고도 아 이게 어느 지점에서 사용되겠구나라는 이제 저희 디자인 패턴 같은 것들에서 볼 수 있는 아 이런 식으로 작성된 코드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겠구나라는 프로그래머들끼리만 코드를 작성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공통된 지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역시 제일 핵심적인 건 빠른 오류를 발견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인티저를 더블 포인트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을 동적 타입 언어라면은 이제 런타임에 발견할 것이고 정적 타입 언어라면은 컴파일 타임에 발견할 테니까 저희 보통 오류의 비용이나 버그의 비용에 대해서 이제 더 실행 시간에 가까울수록 저희 코드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가까울수록 비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오류 발견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더 좋게 사용될 수 있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타입 시스템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라는 거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치환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저런 정확하게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C에서의 정확성이라는 건 프로그래머가 이미 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C 코드를 보면은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C++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컴파일러를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오류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워닝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죠. 요즘 이제 레이디스트 정적 분석기 같은 거 붙이면은 제가 최근에 작성하고 있는 제 개인 프로젝트 코드도 막 클래스에다 퍼블릭 썼다고 그렇게 많은 워닝을 만나보는 저는 좀 처음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즈라라고 그 아날라이시스 하는 룰이 하나 있는데 제가 되게 싫어해요, 걔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런 말 들으시는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드 보면 아시죠라는 말. 혹시 이 말 하시는 분? 코드 보면 몰라요? 자기 동료 개발자한테 나 한다. 아, 네, 계시긴 계시는군요. 코드 보면 아시죠를 들어봤다. 아, 왜 이렇게 이제 이게 안 좋은 개발자가 소수가 이제 물을 흐리고 있는 거군요. 사실 C 개발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코드를 정독했는가?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코드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위에서 Trust the Programmer라는 룰에 아주 충실한 행동이죠. C++ 개발자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컴파일 과정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타입을 작성하고 있는가? 가령 이제 저희가 퍼블릭 상속을 사용했는데 마치 뭐 프로텍티드 형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같은 되게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코드를 작성할 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코드 작성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컴파일러가 원래는 오류를 내야 되는 걸 막 이제 저희가 우회를 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과 접근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C++ 표현이 잘못됐다. C 개발자들은 C++ 내 언어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C++ 개발자들은 저거 우리 언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C++ 표현 이제 아마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다르면 다른 거지 어쩌겠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타입 검사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죠. 타입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타입 검사라는 건 타입 오류를 검출하는 걸 말해요. 이게 시간은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컴파일 시간에 오류를 잡아낼 수도 있고 실행 시간에 오류를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타입 오류라는 걸 그러면 얘기를 해봐야겠죠. 타입 오류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하기를 타입이란 건 값의 집합과 연산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타입 오류는 어떤 연산이 있으면 그걸 잘못된 값에다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뭐 포인터에다 곱셈을 해버렸다라던가 부동소 수점에다가 비트 시프트를 걸어버렸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모든 타입 오류를 검출해낼 수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이제 스트롱 타입 랭귀지라고 합니다. 강타입 언어다. 그래서 C# 같은 애들 C#? C#이 그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강타입 언어의 예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특정 언어를 제외하고 얘기해 보자면은 인트랑 언사인드 인트랑 더했을 때 둘이 타입이 달라라고 경고 혹은 컴파일 오류를 내보내면 이제 그것은 강타입 언어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사이즈 같은 거 비교할 때 인티저랑 사이즈 타입이랑 비교했더니 이거 사인드 언사인드 미스매치야라고 워닝 가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고하고 실제로 오류다라고 이제 컴파일을 차단하기까지 하면은 보통 강타입 언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타입 얘기를 하고 있지? 패러다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객체지향이라고 하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객체지향이라고 합니다. 객체지향에서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데이터 스트럭처랑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포리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조직화한 데이터를 다루는 전용 처리 방법을 둔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가 클래스 안에다 멤버 베리어블 넣어놓은 다음에 멤버 베리어블에 접근할 수 있는 멤버 펑션들을 둔다라고 할 수 있죠. 조직화를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클래스 정의할 때 조직화를 클래스를 설계를 하시잖아요. 클래스를 왜 어떤 걸 가지고 설계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직화의 방향성과 처리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 혹은 최대한 근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떤 멤버 베리어블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처리하기 좋다. 혹은 처리하면서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혹은 이제 처리 데이터 캐시라든지 인스트럭션 캐시에 좀 더 프렌들리하다.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조직화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상화를 하게 되는데 추상화라는 건 이제 개체지향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문제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표현력을 가지면 얻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문제가 바뀌었을 때 그 문제의 변화, 그러니까 저희 코드의 변화로 이어지겠죠. 이건 결국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 더 좋은 유지 보수성, 여러분의 생산성, 여러분의 월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생산성에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디자인 패턴 공부하고 설계 공부하고 책 열심히 보죠. 코드도 열심히 짜고요. 네, Everything is an Object라는 설명을 가끔씩 책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모든 것을 클래스로 만들어라라고 축약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축약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다니고요. 이제 추상화를 해서 조직화를 하고 문제를 표현하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작성해라. 즉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여러분이 뭐 요구사항이라던가 고객님께서 이제 자기도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우리 보고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개체를 조직화해라. 데이터와 오퍼레이션도 조직화해라. 라는 얘기고 개체지향적으로 하면은 이제 생각해보면 개체지향적으로 분석할 때는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개체지향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데이터와 연산을 어떻게 이제 조직화해 놓으면 좋을까, 어떻게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합니다. 개체지향적인 걸 이런 분석과 설계를 거쳐서 구현할 때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클래스는 결국 그래서 언어에서 구현을 위해서 지원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everything is a class, everything is an object를 모든 것을 클래스로 만들어라라고 설명하는 건 이제 타당한 설명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컨텍스트를 무시했으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곤란한데? 네, OOP, CPP. 네. 대부분 상속 쓰시죠? 구조와 연산을 확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추상화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버추얼은 상속 과정에서 이제 네임 바인딩을 좀 제어하는데 저희 뭐 버추얼 멤버 펑션 같은 것처럼 상위 타입 메서드의 이름 가지고 하위 타입을 걸 호출한다라던가 아니면 상위 타입에다가 상속을 여러 다중 상속을 했을 때 버추얼 상속을 사용하게 되면은 같은 메모리 영역을 같이 가리키게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I void disposable이라는 걸 만들면 그게 실제로는 my disposable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하게 될 거고 이것과 완전히 다른 저 위쪽에 두 타입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하이어키를 벗어난 out of hierarchy라고 해놨죠. 제가 another disposable에서는 이제 void return이 아니라 에러 코드를 리턴합니다. 그럼 제네릭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제네릭 프로그래밍에서 타입은 사실 알고리즘 매개 변수입니다. 저희 스택에다가 t를 매개 변수로 넣고 max에다가 t를 매개 변수로 넣죠. 그래서 GP에서 말하는 추상화라는 거는 이제 재사용 가능 알고리즘 작성하는 겁니다. 생산성이죠. 저희 뭐 재사용 가능 알고리즘 하면 뭐 벡터도 사실 대표적인 재사용 가능한 알고리즘이죠. 메모리를 어떻게 재할당을 하고 2배로 늘리고 2배로 줄이고 메모리 레저베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C++에서 GP를 이렇게 보자면 이건 사실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템플릿은 이제 타입을 인자로 컴파일 시간에 코드를 생성하는 거고
사실 저희는 전처리기 써서 매크로를 썼지만 컴파일러가 있을 때는 그냥 컴파일러가 추가해준 매크로와 다를 게 없다 정도죠. 그러니까 이 제 템플릿을 좀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면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싫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개발하기 싫다는 의도를 또 여기서 이렇게 보여줘 버리면 안 되는데 사용하기 싫으면 죄송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생성된 코드가 없죠. 생성된 코드가 없다. 프로그램이 작다. 프로그램이 작다라는 건 기계 친화죠. 그러니까 더 빨리 프로그램이 로딩될 수 있고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인스트럭션 캐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 뭐 대표적으로 알고리즘 헤더가 있죠. C++에는 보이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각각 이터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비긴부터 엔드까지 저 레인지에 따라서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함수를 호출하고 마지막에 저 함수가 개체일 수도 있죠. 함수 개체를 반환한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터레이터와 펑션 타입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재사용하는 코드를 짜는 게 제너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럼 이제 접근법을 좀 비교를 해보죠. 제가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망치면 안 되는데 코드 변화 패턴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는 상속을 합니다. 상속을 확장 그럼 코드가 이제 상속을 통해서 확장되니까 확장을 통제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버추얼을 써서 야 너 메서드는 항상 이렇게 해서 구현해. 메서드는 항상 이 규칙을 따라야 돼. 그다음에 오버라이드 이미 있으면 덮었어. 파이널 더 이상 상속하지 마. 제너릭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생성된 코드를 이제 잘 만들었는지를 볼 방법이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스태틱 어서트를 저희가 그동안 써왔고 C++의 컨셉츠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템플릿 알고리즘 재사용을 하려고 할 때 알고리즘에다 적절한 타입을 제공했는지 검사할 수단으로 그동안은 스태틱 어서트를 써왔는데 이제는 컨셉도 추가하겠다라는 것이죠. 버추얼의 접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버추얼은 보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코드가 확장되니까 그럼 이 확장되는 코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가령 이제 저희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니까 어떤 메모리 레이아웃을 사용하는지 어떤 멤버 펑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 오류 잘못된 값에다 연산을 적용하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을 이제 좀 통제를 한다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퓨어 버추얼 펑션이죠. 반드시 구현해라. 그래서 미래 코드 작성을 좀 제약하는 구조입니다. 좀 되게 엄격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후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해라라고 되게 좀 깐깐하게 얘기할 때는 좀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려 깊은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이런 엄격함을 좀 가지도록 강제를 하고 그런 툴을 언어에서 제공하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떤 좋은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다. 추상화가 잘 돼 있고 그 추상화를 잘 준수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버추얼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보시면 유니크 포인터에다가 베이스 타입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컨크리트 타입으로 메이크 유니크해서 생성을 하죠. 이제 버추얼을 통해서 하위 타입에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딱히 어렵진 않으시죠? 네. 컨셉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저희가 코드를 좀 확정하고 싶다. 코드가 어떤 형태로 제너레이션이 될 건데 제너레이션 하기에 앞서서 내가 원하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나? 혹은 내가 원하는 멤버 바리어블을 가지고 있나? 혹은 이것은 컨스탄트 바리어블인가? 아니면은 어떤 뭐 포인터인가? 단순히 그냥 카피된 오브젝트인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싶다는 것이죠. 시간이 7분 남았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템플릿으로 코드를 생성하기 전에 타입 인자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기존의 템플릿 오류가 왜 복잡했나를 고민해 보면은 먼저 코드를 생성하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컴파일러가 하는 그 많은 검사들을 다 적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코드 오류 내용이 확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류는 서로 이제 그래프 관계로 제가 다음 걸 스포일러 해버렸네요. 서로 만들어진 코드가 잘못됐어. 그렇게 한 수백 라인이 잘못돼 버릴 수도 있죠. 잘못하면은 알고리즘 코드가 좀 길어지면은. 컨셉스는 현재 코드 생성을 좀 제약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입을 검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에 맞는 타입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다르게는 주어진 타입에 맞게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타입이 어떻게 쓸 수 있다를 저희가 이미 검사할 수 있다, 즉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컨셉을 그림을 표현하면은 저희 이런 식으로 어떤 컨크리트 타입 두 개가 있는데 보면은 위쪽은 스트럭트고 아래쪽은 클래스죠. 그러니까 디스포스라는 저 멤버 펑션이 하나는 퍼블릭이고 하나는 프라이빗입니다. 저희는 이런 컨셉을 요구할 거예요. 디스포서블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어떤 개체가 있으면 리소스가 있으면 그걸 디스포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의하고 하나씩 검사를 해보는 거죠. 오케이 위쪽은 퍼블릭이니까 디스포스 멤버를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쪽은 코드를 생성해 버리면 프라이빗 디스포즈를 접근할 테니까 당연히 멤버 함수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컴파일 오류가 나겠죠. 그럼 컨셉에서 이걸 차단해 줍니다. 이제 코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이것은 GCC 9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제 맥킨토시랑 그 다음에 윈도우 서비스 폴 리눅스 우분투 18.04 버전에서 GCC 9.1을 설치해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GCC 지금 저희 보통 클랜 포맷 같은 걸 아마 찬호님께서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툴들이 아직 컨셉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은 아주 기괴한 코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당신이 서버에서 접근해서 나노 에디터를 가지고 코드를 짜도 이것보다 잘 짰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임시로 제 스타일대로 포맷을 했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약간 양해해 주십시오. 컨셉 헤더가 있는지 좀 궁금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CPP 17에 has include라는 그 매크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코드 헤더 혹은 CPP 파일이 특정 헤더가 있는지 검사해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특정 함수를 선언한다라던가 헤더를 가져온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코드가 동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워밍을 좀 해보죠.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테스트 저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GCC에다가 저 스탠다드 CPP 이제 17 그다음에 F 컨셉스 옵션을 켜가지고 빌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CPP는 2017 버전을 쓰고 있고 컨셉스 구현체는 이제 2015년 7월에 등록된 거다. 이런 식이죠. 아까 제가 타입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맨 위쪽에 보시면 인티저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와 완전히 동일한 타입이면 그것을 인티저 아이템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티저 아이템은 false면서 여기 false 보이시죠? false면서 이제 t가 문자열로 포맷 라이브를 써서 문자열로 바꿀 수 있으면 스트링 아이템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것이죠. 그럼 둘은 지금 스트링 아이템에서 인티저 아이템을 이제 저희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완전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게 되겠죠. 밑에다가 저희가 템플릿으로 이제 print something이라는 코드를 짤 겁니다. 근데 거기 가운데 보시면 템플릿과 저 void print something 함수 이름 사이에 require string item t라고 이제 제가 검사를 해라라고 요구하도록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밑에 실제로 함수가 동작하면 string item이라고 블라블라블라를 출력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인티저 아이템인지를 인티저 아이템이니까 인티저 아이템을 출력시킬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위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스트링 아이템 컨셉 하나만 적용했는데 아래쪽에서는 제가 보던 스테디 어서트에 사용했던 이 is same type 타입 트레이트와 함께 컨셉을 동시에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알고리즘 선택하는 거 볼까요? 위쪽 테스트 케이스는 졌습니다. uint 32 인티저가 아니죠. 아래쪽에 보면은 인티저 그래서 100과 마이너스 100을 제가 프린트 썸띵한테 줬고 그러면 컴파일러는 열심히 매칭해서 위쪽에는 이제 인티저가 아니니까 스트링 아이템을 주고 아래쪽은 인티저니까 인티저 아이템을 줍니다. 혹시 여기서 코드 약간 좀 모르겠다. 문법이 너무 생소하다. 질문 있으신가요? 왜냐면 시간이 정말 촉박하거든요. 지금 질문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5분 정도는 괜찮겠죠. 이제 저희 카메라 설치하고 좀 걸렸으니까. 컨셉을 제가 그럼 이번엔 negligible,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이런 컨셉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 코드가 있으면은 그 에러 코드를 무시할 수 있는 에러 코드인가 이런 식으로 컨셉을 한번 정의를 해본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코드 아니면은 보이드를 저희 negligible이라고 하겠다. 저희 아까 보신 disposable이 있죠. 어떤 리소스를 받아서 리소스 t를 받아서 거기서 dispose 함수를 호출하면은 negligible이 리턴돼야 된다. 지금 보시면 negligible 위쪽에 제가 or를 사용해서 에러 코드 아니면 void가 되어 있죠. 즉, 이 디스포즈 함수는 void 리턴일 수도 있고 에러 코드를 리턴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코드를 짜보죠. 저희 my disposable이라고 아까 이제 단순히 그냥 I void disposable을 상속받아서 디스포즈 구현한 애가 있습니다. void 리턴이죠.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가 저 I void disposable면 좀 구체적인 abstract 클래스 타입이 아니라 오른쪽에 컨셉으로 제가 레퍼런스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아마 혹시 오토 써보신 분? 네, 오토 레퍼런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버추얼을 통해서 접근했으니까 버추얼 멤버 함수 이름을 출력해주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버추얼을 통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템플릿 함수 써서 접근했기 때문에 my disposable의 멤버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둘이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왼쪽은 버추얼을 써서 하위 타입 걸 부르게 했고 오른쪽은 그냥 하위 타입 바로 접근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좀 use disposable이라고 두 가지를 설명을 볼 겁니다. 위쪽은 이제 저희 버추얼을 썼죠. 저희 보통 뭐 템플릿 메서드라던가 이런 것들 쓸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할 텐데 템플릿에서는 컨셉을 사용해서 저런 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이 되게 유사한 코드, 같은 기능하는 코드인데 아래쪽은 템플릿이고 위쪽은 버추얼이다. 코드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코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제 위쪽은 버추얼을 사용해서 my disposable을 이제 상위 타입으로 참조를 해서 그대로 호출할 것입니다. 제가 엔드를 빼먹었는데 이거 고쳐가지고 업로드 해야겠어요. 이런 코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사람을 찾아가서 칼빵을 놓을 수도 있죠. 네. 아주 큰일 나는 나쁜 코드예요 정말. 제가 저렇게 사악한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버추얼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엔 그러면 이런 코드를 작성해 볼까? 컨셉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저희 another disposable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러 코드를 리턴하는 녀석이고 아래쪽에는 my disposable은 void를 리턴하는 녀석입니다. 디스포즈 함수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use disposable 하면 당연히 I void disposable을 구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버추얼 상위 베이스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템플릿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템플릿은 이제 그걸 그냥 무조건 받아준 게 아니라 너 디스포즈라는 거 가지고 있니? 라고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아래쪽에 보면은 실제 얘 같은 경우는 my disposable은 버추얼을 구현하고 있는 애니까 버추얼이 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템플릿은 아주 이제 두루두루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템플릿이 호출되어 버려요. 위에 같은 경우는 I void disposable로 레퍼런스 혹은 포인터를 한 다음에 이제 호출을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함수가 바로 제대로 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템플릿 프로그램이 항상 이렇죠. 저희가 원하지 않는 걸 해준다 컴파일러가. 이번에 좀 반환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슬슬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Return disposable virtual. 저희 버추얼 클래스를 리턴할 때는 보통 포인터 혹은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하위 타입을 가지고 구현을 하지만 상위 타입으로 리턴을 하시죠 보통.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아마 버추얼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를 담은 벡터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래 같은 경우는 그냥 another disposable 실제로 그 concrete 타입을 리턴합니다. 이걸 좀 받아볼까요? 받는 코드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 버추얼 클래스면 당연히 상위 타입에 대한 포인터로 받아야겠죠. 출력하는 것도 당연히 저희 상위 타입으로 받았으니까 return disposable 이제 버추얼이 호출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 컨셉으로 호출해 보죠. 저희 아까 concrete 타입을 리턴했는데 보시면 another disposable이죠. 근데 받을 때 왼쪽에서는 저 컨셉을 사용해서 마치 오토로 받는 것처럼 이제 return value를 받아서 L value로 만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무슨 타입일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타입 아이디 런타임 타입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써가지고 타입 이름을 출력시켜 보면 실제로 저희가 리턴한 바로 그 타입의 이름이 여기 들어갑니다. 앞쪽에 17은 네임스페이스 관련된 게 좀 맹글링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디스포저 호출도 컨셉을 통해서 호출했으니까 저 에러 코드를 리턴하는 디스포즈 함수가 잘 호출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별로 내용 한 것도 없는데 정리를 벌써 33분이 지나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게 생겼어요. 컨셉은 타입을 검사할 뿐이므로 이제 여러 타입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템플릿에다 사용된다. 네. 코드 증폭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템플릿은 코드를 생성하잖아요. 버추얼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맞을 때만 컴파일 해줄 거야 라고 되게 깐깐하게 나오고 버추얼 통해서 접근하는 하나의 구현체만 만드는 데 반해서 템플릿은 여전히 코드를 쭉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컨셉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어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오토 라이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오토처럼 사용되는 거 방금 보셨죠? 버추얼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하고 어떤 타입이 저희가 원하는 베이스 클래스의 뭐 멤버 펑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멤버 베리어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증하지만 이제 아웃 오브 하이어키에 대해서는 제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처럼 void dispose 함수가 아니라 에러 코드를 반환하는 디스포즈를 추가하는, 즉 실패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추가한다고 하면은 위쪽에 있는 버추얼이 바뀌어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위해서 위쪽에 있는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야 되고 그 버추얼 인터페이스 상속받는 모든 애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되게 임팩트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버추얼 통화도 강제하게 돼요. 레퍼런스 혹은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 컨셉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네, 제 생각에 한 3분 정도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한 2-3개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 혹은 모던 CPP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